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5분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어제 저는 일을 하고 차가 또 뭐 좀 고장이 나서 공장에 갖다 맡겼고 또만 몇십만 원 또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모품이 탈이 난 거고 다행히 주차할 때 운행 중이 아니고 주차할 때 문제가 생긴 거라 뭐 그런 부분을 아주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뭐 고기를 구워서 술을 한잔 했는데 밤에 뭐랄까 갑자기 잠이 깨고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위험 신호다. 몸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를 자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지금 특별한 상황이 왔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특별한 상황엔 특별한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겠다고. 그것도 요 근처에 시민 운동장이 있는데 야외 운동장 거기를 이제 하루에 매일 20바퀴씩 돌겠다 라고 마음 먹었고요. 뭐 날씨 관계나 뭐 다른 이유로 못 할 때는 집에서라도 런닝머신을 타도록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갈 때는 그냥 맨몸으로 핸드폰도 들지 않고 운동장을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400m 트랙이니까요. 그 20바퀴를 돌면 한 8km 되겠죠. 8km면 운동 효과가 좀 그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뭐 무작정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즌제를 운영할까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을 90, 11월에다가 초겨울이니까 12월 올해 말까지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때까지만 하자 일단.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뭐 이제 집에서 런닝머신을 타든지 다른 체육관을 가든지 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햇볕이 예전 같지 않아서 햇볕이 강하면 그 야외에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날씨에 그 기온에 상관없이. 그래서 해 떨어지면 저녁 때 그렇게 하는 걸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잘 지켜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굳게 먹었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살이 이렇게 쭉쭉 쪄가는 걸 제가 너무 잘 먹나 봅니다. 너무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살과의 전쟁 2라운드에 2차운드에 들어섰습니다. 2차전으로 들어섰고,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칼세건의 코스모스를 좀 읽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10시 9분이니까 아직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 지능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다윈의 관점에서 풀어본 뇌의 신비. 윌리엄 H. 켈빈 지음, 윤소영 옮김. 책 상태가 아주 좋네요. 중고책으로 샀는데 아주 그냥 뭐 한 번도 안 읽은 것 같습니다. 새 책인 것 같고요. 지능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흥미로운 주제죠. 차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1.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2. 만족스러운 추측의 전개. 3. 문지기의 꿈. 4. 지능을 가진 동물의 진화. 5. 지능의 토대로서의 구문론.
6. 끊임없이 진행되는 진화. 7. 소박한 기원으로부터 지적 행동을 이루다. 8. 초인적인 지적 존재의 전망. 그래서 제법 이 책도 평가가 좋아서 싸게 샀습니다. 자, 소개시켜드렸고요. 이번 시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미디어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읽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운동 효과가 있도록 서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서서 읽어야겠어요. 근데 좀 힘들어요. 서서 읽으면 다리도 아프고. 자, 읽겠습니다. 자, 8.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어려서 죽은 아이보다 더 오래 산 자는 없다. 팽조도 젊어서 죽었다. 하늘과 땅이 내 나이와 같고 만물이 결국은 하나다. 장자 기원전 3세기경. 우리는 별을 무척 사랑한 나머지 이제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어느 두 아마추어 전문가의 묘비. 별들은 서릿발 같은 전설들을 우리의 눈에 휘갈겨 놓았으며 번쩍이는 장시의 시편들을 정복 불허의 공간에 내걸었다. 하트 크레인 다리. 그래서 왼쪽에 그림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고리성에 대한 그림인 것 같아요. 고리성은 거문고 자리에 있는 행성상 성운이다. 화가의 상상력이 이 행성상 성운계에 있을 것으로 가상한 한 얼음 행성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담아냈다. 색동고리 한가운데에서 푸르스름한 빛을 발하는 것이 자신의 외곽 대기층을 오래전에 우주공간으로 달려보낸 중심별의 모습이다. 중심별을 떠난 기체는 색동의 고리를 이루면서 천천히 팽창하다가 결국 우주공간으로 모두 흩어지고 말 것이다. 지구에서 1500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이 고리성운도 먼 미래 언젠가 지구인이 방문할 대상 전체가 될 수 있다. 데이비드 에게의 1979년 작품. 네. 1500광년 떨어진 우주를 여행하겠다. 네. 아주 장대한 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500광년 떨어진 어떤 별에 가라고 한다면 가시겠습니까? 저는 안 갈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성도 안 갈 거고 이 지구에서 그냥 좀 편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화성 가면 고생하겠죠. 엄청나게 고생하겠죠. 네, 뭐 물론 엄청난 경험을 또 하겠죠. 고생을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기 위해 가는 것도 뭐 좋은 어떤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존중합니다. 자, 390쪽. 해안에서 부서지는 물결의 출렁임도 따지고 보면 태양과 달의 중력이 만드는
중력작용이 만드는 조석작용의 결과이다. 태양과 달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 틀림이 없지만 그들이 주는 중력의 영향을 우리는 이곳 지구에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중력은 부정할 수 없는 자연의 실체이다. 큼직한 바위 덩이들이 서로 부딪혀 깨지고 그 조각들이 다시 파도에 부대껴 고운 모래가 되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흘러야 했을까. 멀리 있는 달과 태양은 그 긴 세월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밀물과 썰물의 들고 남을 재촉했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풍화작용도 바위를 부수어 모래로 만드는 데 한몫했겠지만 세월이라는 인내의 도움 없이는 해변의 모래밭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바닷가 모래밭은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을 실감케 하고 세상이 인류보다 훨씬 더 오래됐음을 가르쳐준다. 모래를 한 주 뭉켜쥐면 그 속에서 약 1만 개의 모래알들을 헤아릴 수 있다니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의 개수보다 더 많은 수의 알갱이들이 내 손에 들어있는 셈이다. 하지만 볼 수 있는 별은 실제 하는 별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맑은 날 밤하늘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은 가장 가까운 것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우주에는 별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또 많다. 지구상의 해변이란 해변 모두에 깔려있는 모래알들보다 우주에 있는 별들이 훨씬 더 많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의 숫자보다도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상상이 가십니까? 뭐 숫자를 셀 수 있나요? 아마 10의 몇 승 이런 식으로 아마 세겠죠? 저는 아는 그 숫자 단위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다음에 경이죠. 경 다음에 해까지만 합니다. 예, 해까지만. 해, 조, 억. 뭐 말로 하니까 뭐 그냥 간단해 보이는 숫자인데 세라 그러면 못 셉니다. 일일이. 자, 그렇고요. 옛날에 어디서 봤더라. 아무튼 그 타노 스님께서 화엄경 그 주회? 주회. 화엄경 주회 맞나? 함론. 화엄경 함론이라는 책을 31권짜리죠? 31권짜리 책 갖고 있는데 아니구나. 23권짜리네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23권짜리인데 저 책이 어마어마하게 두껍거든요. 한 권당 해가지고 이렇게 그 총 글자 수가 1억이었나? 1억 몇천만 단어 글자 이렇게 아마 기억을 해요. 저는 1억 몇천 더 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를 글로 쓴 건데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타라 스님께서는 그때만 해도 원고지에 펜으로 쓰니까 이거 작업을 하시니라 지필 일을 하시니라 어깨 인대가 끊어졌다. 그래서 어깨 인대 수술도 받고 했다는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그런 어른들이 계셔서 그런 후학에게 가르침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노고에 가르침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네. 자, 고요. 고대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구상의 해변이란 해변 모두에 깔려있는 모래알들보다 우주에 있는 별들이 훨씬 더 많다. 고대 천문학자와 점성술사들은 하늘에 보이는 밝은 별들을 이리저리 이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고자 무척 노력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별자리이다. 그러나 별자리는 실제로는 어둡지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별이나 멀리 있지만 원래 밝아서 밝게 보이는 별들을 마음대로 무리지어 만든 것에 불과하다. 소련의 중앙아시아에서 본 밤하늘의 별자리나 미국 중서부에서 본 그것이나 그 모양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별들까지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련과 미국은 천문학적 관점에서 동일한 지점인 것이다. 우리가 이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관측자의 위치를 아무리 옮겨본다 해도 별자리 하나를 이루고 있는 별들의 실제적인 3차원적 분포는 결코 알 길이 없다. 별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3에서 4광년이므로 별자리의 모양은 몇 광년은 좋게 움직여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변할 것이다. 맞네요. 제가 전에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별이 뭐 몇 광년인지 뭐 자세히 몰랐는데 제가 주워 듣기로는 5광년이 맞습니다. 5광년 정도 된다. 근데 뭐 지금 그것도 정확하지 않겠죠. 예,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틀릴 수도 있고 1광년이 거의 10조 킬로미터, 10조 킬로미터에 이르는 엄청난 거리인데 비하여 지구의 지름은 겨우 1만 3천 킬로미터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따라서 3, 4광년 정도의 거리를 이동해야만 어떤 별이 그 별자리에서 달아나고 또 어떤 것은 그 별자리로 들어오는 것 같이 보여서 주어진 별자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의 기술로는 이 정도 거리의 성간 여행을 적당한 시간 안에 해낼 수가 없다. 하지만 컴퓨터는 가능하다. 근처 별들의 3차원 분포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 관측자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 그 별들이 이루게 되는 별자리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컴퓨터에게 계산해 달라고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북두칠성 근처에 한 관측자가 지날 때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7개의 별들이 이루는 별자리 모양이 그 관측자에게 어떻게 보일지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바뀜에 따라 별들을 연결한 다각형이 천구에 투영되는 모습도 변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별 주위를 도는 행성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밤하늘에 보이는 밝은 별들을 서로 연결하여 만든 별자리들은 지구인의 별자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을 정도로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마치 로르샤흐 검사에서 같은 그림을 보고도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른 도형으로 해석하듯이 말이다. 여기서 로르샤흐 검사 주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본래는 잉크 얼룩 같은 도형을 해석해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정신의학의 인격 진단 검사법이었으나 현재는 성격 심리학, 임상 심리학, 문화 인류학 등의 분야에서도 검사 도구로 널리 쓰인다. 그렇군요. 저도 해본 적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떤 모양으로 보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뭐 잉크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보인다, 뭐 별 모양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때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적응 장애가 한번 약간의 적응 장애가 있다라는 소견이 있었어요. 약간의 적응 장애가. 아무래도 성격이 외로운 늑대 말씀드렸지만 혼자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뭐 좋죠? 좋은데 번거롭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앞으로 수세기 안에 크게 바뀔 것이다. 지구를 출발한 우주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면서 컴퓨터에서 밖에는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별자리들을 우주선에서 직접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별자리의 모양은 공간적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바뀐다. 그러면서 여기 오른쪽에 393쪽에 북두칠성의 여러 가지 모양을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요. 이 시간과 우리가 위치한 공간에 따라서 별자리 모양이 바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즉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과 관측자의 상대 위치가 바뀌어도 주어진 별자리의 모양이 변하지만 관측자가 한 장소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리기만 해도 별자리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별들이 무리를 지어 한 덩어리로 함께 움직일 뿐 아니라 때로는 어떤 별 하나가 주위 동료보다 훨씬 빠르게 달아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별은 본래 있던 별자리를 떠나 결국 다른 별자리로 편입된다. 예를 들어 보자. 우주 공간에서 쌍성계를 이루던 두 별 중 하나가 폭발하여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동반성은 상대방과 이루던 중력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므로 폭발 이전의 궤도 속도로 우주 공간에 내팽개쳐진다라고 써 있는데 못하네요. 하늘에도 고무줄 세 총이 있는 셈이다. 어디 그뿐인가? 별도 새로 태어나 진화하다가 죽어 사라진다. 그러므로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린다면 새로운 별들이 하늘에 나타나고 늙은 별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그려진 별자리들의 모양은 그래서 아주 천천히 변하다가 결국엔 영영 사라지고 만다. 겨우 몇백만 년에 불과한 짧은 인류사에서도 별자리의 모양은 계속해서 바뀌어왔다. 한 가지 예로 큰 곰자리에 있는 북두칠성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자. 가상의 공간 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두칠성의 배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컴퓨터 계산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있다. 북두칠성은 100만 년 전에는 국자가 아니라 창과 비슷했다. 만약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먼 과거의 어느 시점에 도착했다면 별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때가 대체로 언제쯤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북두칠성이 창과 같은 모습을 배치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분명히 홍적세의 중기였을 것이다. 이번에는 컴퓨터에게 시간의 흐름을 앞으로 빨리 돌리라고 지시하고 사자자리의 미래 모습을 미리 가서 보도록 하자. 태양의 겉보기 위치는 1년에 한 차례씩 청구상에 원을 그리며 완주한다. 태양의 청구상에서의 이동 경로를 우리는 황도라 하며 황도 근처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들이 이루는 띠를 황도대 또는 황도수대라고 부른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디악을 그냥 황도대로 하지 않고 짐승을 뜻하는 숫자를 굳이 더 붙여서
황도수대라고 번역한 것은 조디악의 어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옴기니. 먼저 조디악이 동물원을 뜻하는 주에서 온 말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동물원이란 말인가? 그것은 별자리 12개 모두가 사자와 같이 동물의 형상을 본뜬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튼 지금으로부터 약 100만 년이 지나면 사자자리의 모습이 지금보다 덜 사자같이 보일 것이다. 우리 먼 후손들은 사자가 아니라 전파망원경을 연상할지 모르겠다. 지금으로부터 100만 년 후에는 전파망원경이 오늘날의 돌로 만든 창보다도 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있겠지만 말이다. 굉장히 이 칼세이건 박사님은 낙관적이세요. 과학자들에 따라서 그 인류 종말 예측이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100만 년까지 요즘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100만 년까지 예측하는 사람은 제가 느끼기에는 드문 것 같습니다. 좀 짧으면 150년 뭐 500년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인데 1000년 가겠습니까? 교체가 되든지 멸망을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교체라는 거는 이제 로봇, 휴먼이라는 얘기 안 쓰겠습니다. 로봇을 얘기하는 거고요. 멸망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절멸,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다시 일어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너무 지금 왜냐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안정적이어야 길게 길 역사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할 텐데 정말 정신없이 빨리 변하고 있어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뭐 냉장고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뭐 AI 한마디로 끝나죠. 뭐 이런 시대잖아요. 그 변화를 제가 그냥 한 몸으로 겪어왔어요. 모두 그렇죠. 나이 먹은 사람들 모두 정말 큰 변화들을 막 굵직굵직한 변화들을 여러 차례 겪어온 건데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제 미래 인류의 존속 여부와 과연 얼마나 존속이 어느 기간까지 갈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오래 갈 거다라는 예상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100년 안에 바뀔 수도 있고 지금 과학기술 속도라면 100년 안에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기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답니다. 우리 이런 살덩어리 같은 거. 그게 문제는 근데 뭐냐면 그게 AI 인공지능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이런 살덩어리 똑같은 거예요. 유기체니까 이런 살을 가지고 근데 살은 이런 인체는 인공으로 된 거죠. 그런 존재가 나타날 거라고 해요. 그러면 뭐 게임 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렇고요. 오리온 자리는 황도 12궁에 속하지 않는 별자리이다. 오리온 자리는 사냥꾼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데
4개의 별과 별자리 전체를 사선을 그리며 둘로 나누는 사냥꾼의 배트 같은 3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이다. 허리띠에 매달려 있는 듯한 약간 흐릿한 3개의 별이 실은 천문학적 전통에 따르면 오리온의 칼이다. 하지만 세 별들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것은 별이 아니라 오리온 성운이라 불리는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대한 가스구름이다. 오리온 자리에 있는 많은 별들은 표면 온도가 높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매우 젊고 무거운 별이다. 이들은 빠르게 진화하여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폭발 현상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의 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렇게 무거운 별들이 태어나고 죽는 주기는 몇 천만 년 정도이다. 만일 컴퓨터에서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진행시킨다면 많은 수의 별들이 태어나고 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오리온 자리의 별들이 마치 밤의 반딧불과 같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켄타우루스 자리에 있는 알파별이다. 그런데 알파 켄타우리, 즉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별은 사실 삼중성계로서 세 별 중의 둘이 서로 마주 보고 돌고 나머지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멀리 이 둘의 주위를 공전한다. 가깝다는 뜻에서 유래된 프록시마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궤도상에서 이 별이 어떤 특정 위치에 올 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특별한 별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별들은 이렇게 쌍성계 또는 다중성계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홀로 떨어져 있는 태양이 오히려 이상한 별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구에 생명이 탄생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죠? 태양이 2개면은 그 온도를 견딜 수가 없었겠죠. 몇백도 막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100도까지만 해도, 아니 7, 80도까지만 해도 과연 생물이 진화해서 이렇게 지능을 갖춘 존재로 진화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드로메다 자리 베타별의 영어 이름인 베타 안드로메데는 이 별이 안드로메다의 별들 중에서 2번째로 밝은 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안드로메다 베타별은 태양에서 75광년 정도 떨어져 있으니 현재 우리 눈에 도착하는 별빛의 광자들은 사실 75년 전에 그 별을 떠난 것들이다. 암흑의 성간 공간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도착하기까지 75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만일 그 별이 지난 화요일에 폭발했다 해도 우리는 이 별에서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앞으로 75년을 더 지낼 것이다. 비록 빛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는 하나 빛이 안드로메다 자리 베타별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75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을 과거로 되돌려보자. 금년이 1980년이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태어난 해가 1905년이니 지금 막 우리에게 도착한 광자가 안드로메다 자리 베타별을 떠났을 때쯤 지구에서는 스위스 특허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당시로서는 지극히 획기적인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있었을 것이다. 공간과 시간은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놀러 나가자. 알았지? 아빠가 깨끗이 씻어줄게. 밥 먹고. 예. 자, 397쪽. 공간과 시간은 서로 얽혀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를 보지 않으면 공간적으로 멀리 볼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천체를 들여다보고 있다면 시간적으로 그 천체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빛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별 사이는 텅 비어 있고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75광년이라는 거리도 천문학적 척도에서 볼 때에는 매우 가까운 이웃까지의 거리에 불과하다. 태양에서 우리 은하의 중심까지가 3만 광년이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나선 은하인 안드로메다 자리의 M31까지는 200만 광년이나 된다. 오늘 우리가 M31에서 보는 빛이 지구를 향해 출발했을 때 당시 지구에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리 조상들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는 했겠지만 말이다.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퀘이사까지의 거리는 80억 내지 100억 광년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들의 모습은 사실 우주먼지가 뭉쳐 지구가 되기 전, 심지어 우리 은하가 만들어지기도 전의 상황이다. 천체들의 경우에만 시간과 공간이 얽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천체들 사이의 거리를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유속의 유한성을 실감하게 된다. 같은 방 안에서 나와 3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친구를 바라본다면 나는 사실 그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1억분의 1초, 즉 100만분의 1초, 1마이크로초 전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이므로 3m를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3m 나누기 초속 3 곱하기 10의 8승이기 때문에 8승 미터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8승 초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지만 친구 모습의 지금과
10의 마이너스 8승 초전의 모습에는 변화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준성체 또는 퀘이사와 같이 수십억 광년 떨어진 천체의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80억 광년 떨어진 퀘이사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그 퀘이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80억 광년 전의 모습이라는 말이다. 80억 년 전의 모습이라는 말이다. 가로 열고 은하 형성 초기 단계에는 격렬한 폭발이 발생하는데 그 폭발이 퀘이사의 현상으로 우리에게 관측되는 것이다. 한편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오래전의 모습, 즉 형성 초기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므로 멀리 바라볼수록 퀘이사를 더 많이 보게 된다. 실제로 50억 광년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퀘이사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 지구에서 여태껏 발사된 물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이 2대의 보이저 우주선이다. 지금은 광속의 약 1만 분의 1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별까지 가는 데에도 4만 년이 걸린다. 그렇다면 적정 기간 이내에 이 별까지 간다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인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해야 광속에 버금가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을까? 빛이 그리고 광속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빛보다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오기나 할 것인가? 빛보다 빨리 움직인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빛의 속도도 우주에서는 하물며 이렇게 몇만 년이 걸리고 이러는데 저 먼 우주를 탐사하기에는 빛의 속도의 우주선이 있다고 해도 가능할 것 같진 않고, SF 영화 같은데 나오는 게 워프, 공간 이동, 공간을 이렇게 찌그러뜨려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거를 상상하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어쩔지. 재밌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일 당신이 1890년대 토스카나의 시골 벌판을 거느릴 수 있다면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파비아로 향해 걸어가던 한 10대 소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프러시아에서 선생님들로부터 너가 커서 도대체 뭐가 되겠니? 라든가 너의 질문이 수업 분위기를 망친다 라거나 또는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 라는 등의 폭언을 듣고 낙담한 학생이었다. 그는 프러시아의 엄격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를 즐기기 위하여 정말로 학교를 그만두고 북부 이탈리아를 방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규율이 엄격했던 프러시아의 교실에서 배운 것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들을 그는 그곳에서 곰곰이 그리고 주의 깊게 생각할 수 있었다. 그가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의 소년이다. 그리고 그가 이 들판에서 즐겼던 생각들이 나중에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조상화가 있는데요. 벨기에 출신 화가 장레옹 위앙이 그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가로 열고 1879년에서 1955년의 초상화. 동정심의 발로로 아인슈타인의 부모가 막스 탈메이라는 아주 가난한 학생을 자기네 집으로 저녁 초대를 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막스는 대중과학 책을 12살의 어린 알베르트에게 건네줬는데 알베르트는 그 책을 읽고서 자기 안에 숨어있던 자연과학에 흥미를
일깨울 수 있었다고 한다. 아, 야, 그런 또 인연이 있었네요. 자, 이 사진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초상화. 저는 진짜 가끔씩 가끔씩 그 과학 공부를 조금씩이나마 시작했을 때 공부하고 하고 있을 때 E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을 보고 진짜 참 놀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 공식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 에너지는 M 질량과 곱하기 C 빛의 속도의 제곱과 같다.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세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여기서 이 책에서도 좀 나올 것 같은데, E는 MC 제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사다 놨는데 전에도 드린 적도 있어요. 그 책 한번 읽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운데 어린 시절 아인슈타인은 베른슈타인이 쓴 대중을 위한 자연과학이라는 제목의 책에 흠뻑 빠져 있었다. 책 제목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베른슈타인은 이 책에서 자연과학의 대중화를 겨냥했다. 그의 책은 첫 페이지부터 전선을 지나는 전기와 공간을 가로지르는 빛의 놀라운 속도를 설명하고 있었다. 어린 아인슈타인은 이 책을 읽고 만약 빛의 파동을 타고 여행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발상인가.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곱슬머리를 벌럭이며 시골길을 걷는 어린 소년의 머릿속에 이렇게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생각이 오가고 있었다니. 만약 당신이 빛의 속도로 여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빛의 파동을 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파동의 마루에 타고 있다면 당신은 계속 마루에 타고 있을 것이므로 그것이 파동이라고 말할 만한 특징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란 말이다. 뭔가 이상한 일이 빛의 속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문제는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상해진다.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이런저런 모순들이 여기저기에서 마구 튀어나오는 것이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그것의 진위가 주의 깊게 고찰되지 않은 채 하나의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사건이 동시에 발견했다라고 말할 때 동시에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인슈타인이 던진 이 질문은 이미 수세기 전에 누군가가 마땅히 고민했어야 했던 지극히 근본적인 성격의 문제인 것이다. 동시에 무슨 뜻인가?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당신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자. 사거리 근처에서 마차와 거의 부딪힐 뻔했다. 나는 마차에 깔릴 것 같아 방향을 틀고 그 덕분에 간신히 마차와의 충돌을 피한다. 이제 마차와 자전거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같은 사건을 다시 생각해보자. 만일 당신이 길에 서 있다면 마차는 당신의 시선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움직이고 나는 당신을 향해 당신의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서 반사된 다음 당신을 향해 움직이는 태양광선을 통해
나를 알아볼 것이다. 이 경우 빛의 속도에 내가 탄 자전거 속도가 더해진다면 당신은 내 모습을 마차보다 훨씬 먼저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마차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전에 내가 자전거의 방향을 트는 모습부터 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하나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자전거와 마차는 사거리 교차점에 동시에 도착한다. 그런데 당신의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 무슨 이상한 상황인가? 당신이 본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은 내가 부딪힐 마차가 없는데도 공연히 핸들을 틀었다가 계속해서 빈치 마을을 향해 페달을 밟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거의 마차에 깔릴 뻔했다. 어떻게 동일한 사건이 나와 당신에게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은 자연이 우리에게 던진 하나의 도전장임에 틀림이 없다.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아무도 이런 도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빛의 속도로 움직임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 세계의 근본을 건드리는 질문이며 매우 심각한 도전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세계를 그 뿌리에서부터 다시 보기 시작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 물리학의 대혁명이 이탈리아의 한 시골길에서 시작된 것이다. 정확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이런 논리적 모순을 피해서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대자연의 규칙 또는 계율 몇 가지를 알아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이 규칙들을 특수산대성 이론으로 정리했다. 어떤 물체에서 반사되거나 방출된 빛은 그 물체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상관없이 동일한 속도로 진행한다. 그대는 그대의 속도를 빛의 속도에 더하지 말지어다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규칙인 셈이다. 또한 어떠한 물체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규칙은 그대는 빛의 속도로나 빛의 속도보다 빨리 움직여서는 아니 되느니라가 된다. 이론적으로 우리는 빛의 속도에 원하는 만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의 99.9%로도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빛의 속도의 100%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이 세계가 논리적 모순 없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보편적인 속도의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페달을 계속 밟음으로써 어떠한 속도에라도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 아까 설명했던 사거리, 마차 이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동시성 패러독스. 관찰자는 사거리의 남쪽 거리에 서 있다. 자전거 한 대가 직선 화살표로 표시된 속도로 북쪽에서부터 접근하고 있다. 한편 자전거에 반사된 빛은 점선 화살표로 표시된 매우 빠른 속도로 관찰자에게 접근한다. 마차는 서쪽에서부터 직선 화살표로 표시된 속도로 사거리에 접근하고 있다. 이 마차에 반사되어 남쪽으로 향하는 빛은 마찬가지로 점선 화살표로 표시된 속도로 움직인다. 만일 자전거의 속도를 빛의 속도에 더하는 것이 옳다면 가로 열고 자전거가 관찰자에게 다가오고 있으므로 가로 닫고 자전거에서 반사된 빛이 마차에서 반사된 빛보다 더 일찍 관찰자에게 도착할 것이다. 따라서 자전거를 탄 사람과 마차를 몰던 사람이 서로 충돌할 뻔했다고 인식한 사건이
제3의 관찰자에게는 전혀 다르게 인식될 것이다. 정밀한 실험을 통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이런 패러독스는 자전거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일 때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패러독스를 푸는 열쇠는 빛의 속도가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데에 있다. 조금 이해가 갈랑말랑합니다. 넘어가죠 뭐. 이런 건 넘어가도 되죠. 19세기가 20세기로 바뀌는 시기에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세상에는 어떤 특별한 기준 좌표계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독일 또는 프랑스 혹은 영국의 문화와 정치 체제가 다른 나라보다 더 낫다거나 유럽인이 식민 지배를 받아 마땅한 다른 인종들보다 우수하다고 믿었다. 사회나 정치에 대한 아리스타르코스나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을 적용하는 일은 거부되거나 무시되었다. 그러나 젊은 아인슈타인은 그가 정치에 대해 그랬던 만큼 물리학에서도 절대적 의미의 기준 좌표계를 거부했다. 이리저리 어지럽게 공간을 배회하는 별들로 가득 찬 우주에서 정지해 있는 장소라든가 우주를 관측하기에 더 좋은 좌표계 같은 특권이나 특전은 있을 수가 없었다. 적어도 그에게는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상대성 이론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였다. 상대론적 상황에 접하게 될 때 요술 덫에 걸리는 듯 하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즉, 우주를 보는 데 있어서 모든 장소가 공평하다는 것이다. 대자연의 법칙은 그 누가 설명하든지 간에 동일해야 한다. 이 규칙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빛보다 빠르게 여행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위치가 우주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이라면 이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빅뱅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답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모든 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빅뱅은. 그게 당연하죠. 이렇게 퍼져나간 거니까 모든 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머리로는 조금 이해할 것도 같아요. 그렇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다음 쪽까지 읽어야겠네요. 채찍을 실들 때 생기는 휙 하는 소리는 채찍이 소리의 전파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여 소규모의 충격파를 만들기 때문이다. 천둥 소리도 비슷한 원리에서 발생한다. 한때 사람들은 비행기가 소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 초음속 비행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 돼버렸다. 그러나 빛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은 초음속 비행기를 만드는 것과 같은 공학적 문제가 아니라 중력과 같은 대자연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리고 경험상으로도 진공 속에서 빛보다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현상을 찾을 수 없었다. 채찍 소리라든지 천둥 소리 같은 현상을 빛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빛의 경우에는 채찍 소리나 천둥 소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을 연출한다. 입자 가속기 속의 입자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무거워지고
빛의 속도 가깝게 움직이는 원자시계는 느리게 간다. 우리는 이런 이상한 현상의 효과를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아주 정밀하게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다. 소리는 통상적으로 공기와 같이 형체를 가진 매질을 통하여 전파되기 때문에 소리의 경우에는 빛의 동시성 패러독스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친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음파는 공기 분자들의 진동 운동에 따른 것이다. 반면 빛은 진공 속을 돌아다닌다. 공기 분자들에게는 만족시켜야 할 일련의 운동 규칙들이 있지만 그 규칙들이 진공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빛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빈 공간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도달하지만 아무리 귀를 기울여 들어봐도 흑점의 탁탁거리는 소리나 태양 플레어의 우레소리 따위는 들을 수가 없다. 상대성 이론 이전 시대에는 빛이 공간에 충만한 에테르라고 불리던 특별한 매질을 통하여 전파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험을 통하여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실험이 바로 저 유명한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이다.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있다는 주장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된다. 예를 들면 생각의 속도 같은 것인데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주장이다. 왜냐하면 우리 뇌의 신경 전달 신호는 당나귀가 수레를 끄는 것과 같은 느린 속도로 뉴런 사이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상대성 이론을 궁리해낼 정도로 영리하기는 하지만 그리 빠르게 사고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현대 컴퓨터의 전기 회로 속에서는 전기 신호가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20대 중반에 혼자서 수립한 이론이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 후에 그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각종 실험에서 그 정당성이 입증됐다. 앞으로 누군가가 광속 이상의 속도를 허용하면서 특별한 기준 좌표계라는 개념이나 동시성의 패러독스와 같은 것이 없이 그 이외의 다른 모든 물리법칙들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이론을 발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이론을 의심할 것이다. 빛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에 대한 금지는 분명히 우리의 상식과 상충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상식만을 꼭 믿고 고집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시속 10km의 상황에서 얻은 우리의 경험이 초속 30만 km 상황에서의 자연 법칙에도 적용된다고 믿어야 하는가? 상대성 이론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 궁극적인 제한을 가한다. 하지만 우주가 꼭 인류의 야망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는 없다. 상대성 이론은 광속 이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주선의 가능성은 배제하지만 그 대신 매우 뜻밖의 또 다른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이 조지 가모스의 사고 실험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400페이지가 넘었네요. 총 711페이지인데 뒤에 참고 문헌을 빼면 그렇게까지 한 700페이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700페이지까지니까 한 300페이지 남았네요. 300페이지 뭐 금방 있죠. 뭐 중간에 사진도 있고요. 금방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중간에 넘었으니까 3분의 2 정도 다 와가니까 얘기하는데 다음 책은 아마
생물학 책이 될 것 같아요. 생물학을 그동안 좀 안 읽었으니까 이제 생물학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침팬지 관련, 인간 관련 침팬지 연구 관심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